종부세 폭탄 때문에 미보증 반환. 그럼 임차인 보증금을 받아서 다 어디다 쓴 거냐? 팔아라 견디지 못하겠으면 임대인이 부도가 나면 임차인이 재산을 잃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님 모셨습니다. 협회 소개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020년 여러 가지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뭐 법률 개정 등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미등록한 주택임대인까지 포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 문화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개선과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임대인 하면 요즘 전세 사기가 하도 빈발하면서 야 이거 뭐 전세 사기꾼 취급당하실 것 같은데 임대 사업자들이 분석하는 전세 사기 원인은 뭡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대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이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와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통칭돼서 이렇게 대명사처럼 오명을 또 받기도 하는데 전세 사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알고 계신 지난 정권의 임대차 3법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임대가격 또한 폭등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뭐 금리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보증 반환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높아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그동안에 있었던 과중한 부동산 과세들, 중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런 전세 사기가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은 또 전세 사기꾼들도 활개를 칠 수 있는 이런 꽃길을 깔아줬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전세 사기가 있고 보증금 미반환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임차인이 받는 그 피해도 심각하지만 지금 주택임대인이 받는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어줄 필요는 이 사기꾼 여기 임대인협회에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가입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 회원들에서 나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와. 보통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등록주택임대인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뭐 지난 2020년 710 조치를 통해서 말소를 당하셔서 뭐 일반 주택임대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임차인 분들도 간혹 또 이제 가입을 보통 해서 계십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주택을 몇 채씩 평균 가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까지 국토부 통계누리 자료가 나와 있는데 등록주택임대 사업자 그 사업자당 그 임대주택 수는 선처 평균으로 했을 때는 4점 몇 호대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든지 기업형 임대 부분을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차치를 하고 나서 보면 3호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3호대. 근데 보통 이번에 보니까 임대 사기의 특징이 뭐 50채, 100채, 1000채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좀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50채, 100채가 되더라도 건전한 자금력을 가지고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소위 말하는 빌라왕이라든지 건축왕이라든지 이런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목적을 아예 가지고 임대 사업을 했던 분들은 아예 계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등록 임대인 사업이 활성화됐잖아요. 2017년인가요? 그때 뭐 가능하면 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이게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이제 전락했었는데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거는 일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이 용어 구분조차도 사실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등록주택 임대사업 제도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전에 없다가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임대주택법 시절부터 해서 지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관련 법령을 통해서 1994년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을 유지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 12월에 그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장려를 하기 이전에도 23만 명에 가까운 임대사업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85만 호 정도의 등록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려 후에는 쭉 늘어나서 있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규제들이 있었고 특히나 그 가장 큰 규제였던 2020년 710 규제, 그러니까 강제로 사업자를 말소시키는 이런 규제가 있은 후에는
거의 30%에 달하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탈락을 해서 현재는 뭐 30만 명 초반 정도, 그리고 임대주택 수로는 160만 호에 달했던 임대주택이 지금 뭐 100만 호 가량, 아니 100만 호 언더, 뭐 이 정도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신에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세 이런 걸 면해 주는 대신에 그 대신 임대료를 저렴하게 유지해서 한국 사회 어떤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작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그 유경진 의원실을 통해서 그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됐는데, 평균적으로 미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비해서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30에서 40% 가량 저렴했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간 동안 5% 이내 증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2년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2년 끝난 다음에 5% 하나요? 그렇죠. 전 2년 계약이면 그렇고 법령상으로는 증액이 있은지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신규 계약자를 받을 때 더 막 왕창 올리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신규 계약자를 받더라도 임대사업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뭐 빌라왕 뭐 이런 양반들 보니까 그럼 종부세 뭐 60억 맞고 그러니까 종부세가 어쨌든 그 양반이 사기 의도가 있었든 없든 간에 종부세 폭탄 때문에 미보증 반환 이 사건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톡톡한 몫을 했다고 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뭐 빌라방 사건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동탄에서 일어났던 뭐 오피스텔 건들도 그거는 언론에서도 사기라고 쉽게 칭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아마 법인으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종부세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셨을 겁니다. 예, 이게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일반 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인 6%를 맞습니다. 그게 농특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7.2%. 7.2%. 이거 부담하고서는 힘들죠. 이거 뭐 임대사업 수익 다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비단이 뭐 종부세뿐만 아니라 뭐 늘어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임대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체력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깔아놨다고 봅니다. 그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7.2%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주택수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퍼센트가 나눠지고 중과받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3주택 이상이면은 기본적으로 또 종부세가 부과가 많이 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호수가 뭐 1인당 그 미니멈으로 잡아도 3점 몇 호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 대부분 3주택 이상이시긴 할 거예요. 장려 때 문제가 됐던 거는 워딩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거나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면에는 목표치가 있었어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강제로 등록시켜버리겠다라는 문건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겁박당하듯이 등록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결국 2020년에 임대차 2법이 또 집값 폭등에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결국 고금리 거기다 저금리 합쳐서 너무 한꺼번에 떨어져서 결국 뭐 전세 사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결국은 보증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니까 전세가 계속 오르거나 집값이 올라서 팔면은 뭐 해결될 문제인데, 사실 그걸 보면 2020년에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락을 하더라도 적정한 완만선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다면 일정 부분 완충을 하면서 부담을 했을 것인데, 모두가 알다시피 상승 또한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하락 또한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소위 임대차 입법, 그 골자가 되는 건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택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임대료 폭등도 있었는데, 뭐 그 중심에 계셨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전세 3억 8천이었다 7억까지 오르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3억을 넣다 7억 하면 그 4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다시 3억이 되면 4억을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부동산 과세는 중간에서 계속 맡게 되니, 예.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 보증금을 받아서 다 어디다 쓴 거냐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돈을 온전히 들고 있다가 종류가 되니 온전히 내줘야지, 이런 사업자들은 크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그 마땅하기는 하지만, 요런 여건이 어려워진다면 정상적인 반환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이 문제는 이제 빌라 시장의 투명성 확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무주택자들로 해서 청약에 불이익을 이게 빌라 한 채 샀다고 해서 결국 2억 원 뭐 이런데 10억 전세 아파트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인데 한 2억짜리 빌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유주택자라고 해서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제도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아파트라고 통칭하는 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뭐 이런 유형의 주택들은 대부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거기에 임차해서 계시는 분들도 이거를 보유해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뭐 원룸이나 투룸, 뭐 빌라 쓰리룸이라고 할지라도 빌라 형태는 거쳐가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종국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이제 주거 안정을 찾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청약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지금 선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드린 이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방 한 칸 크기의 이런 다세대 원룸조차도 가지고 있으면 보유주택수로 다 그 산정이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원룸 10개짜리가 들은 건물을 갖고 있다 치면은 이 사람은 10주택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에서 모두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세금을 중과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정 손실은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보증 위반안이라든지 위험이 생길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중과한다는 것은 양도를 종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팔아라 견디지 못하겠으면. 근데 양수를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들어가서 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사서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결국엔 단순한 손바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여기 이런 임대 목적으로 한 이런 소형주택들에 대해서 보유주택수로 이렇게 과도하게 산정해서 또 과도하게 부동산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빌라 한두 채 사가지고 이제 한 뭐 서너 채 이게 좀 싸니까 사서 이걸로 월세 받아서 내 노후를 마련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요즘 굉장히 좀 괴롭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일반적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직계 특수상 회원분들도 연배가 되게 많으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딱히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DSR 적용이나 이런 데서 훨씬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예. 그러니 보증 반환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계속 악순환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노후 대비하자고 빌라 하나 사놨다가 애물단지가 돼갖고 내가 파산당하게 생긴 그런 회원들이 지금 질비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40%는 무주택자고, 그 40%의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주택자인데 우리가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그러면 40%의 주택을 한꺼번에 다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간의 임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인데, 뭐 국가 재원이 뭐 그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 전세 이제 사기극 때문에 또 빌라 공급이 확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건설 승인난, 사업 승인난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 승인 신청이나 이 숫자를 보면은 뭐 1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지금 아예 그냥 거의 이 빌라 시장에서는 신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신축해도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뭐 특히 신축 빌라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아파트 공급이 뭐 부족하고 이걸 많이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40% 정도의 국민은 이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에 지금 그 주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공급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공급이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계속 슬럼화가 가속될 것이고, 양질의 주택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지요. 저희가 이 방송을 마련한 이유는 뭐 임대인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임대인이 부도가 나면 임차인이 재산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 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파산이 나면 한쪽이 같이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임대인한테 특혜를 주자가 아니고, 임차인의 어쨌든 결국 임대인의 대당 부도는 임차인의 이런 사태로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정부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나 저희가 주장하는 바도 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목적을
임대인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같이 보충해 가면서 해달라.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부수적인 좀 플러스 요인들을 줘가면서 이 임차인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그 책임 대출 임대인이 지고 뭐 이자 갚고 그 대출 상환해 나가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아예 안 되게 막아놨으니 거의 안 되게 막아놨으니 결국에는 계속 문제가 터지겠죠.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게 2017년부터 허그의 반환 보증 사고가 쭉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때 뭔가 사전에 2018년, 19년 늦었어도 2000년쯤에 그때도 막 확 늘어날 때 좀 정부가 이런 거를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좀 후유증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다. 그게 아마도 전세 그 반환 보증도 있지만 말씀드린 그 안심 전세 대출 때문에 더 이게 확대됐던 측면이 커요. 그래서 쭉 그 사고 현황 그 허그 공시를 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서 일어났던 사고보다 그 전세 안심 전세 대출 이것 때 그 보증 반환이 안 돼 갖고 있던 것들이 되게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이제 그 저리로 대출을 내줘야 되겠다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는 이걸 오히려 더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봐요. 근원적으로는 이 보증 구조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불거졌을 때 빨리 개선 그리고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보증 구조는 일정 그 허들 가입 요건이라는 허들을 기준으로 이거를 충족시키게 되면 전액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걸 충족 못하게 되면 단 한 푼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때문에 이걸 악용한 빌라왕 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모든 보험은 이 전액 보증이 들어가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보증이 전혀 안 되는 구조 때문에 이번 그 전세 피해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보증이 안 돼서 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이게 왔다 갔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 가입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되 보증을 하는 이 보증 대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뭐 2억짜리 그 보증금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나 뭐 이런 그 요건들에 따라서 뭐 건전한 집은 더 많은 금액이 보장이 되고 2억까지도 보장이 될 수가 있겠죠. 아, 여긴 대출이 좀 많고 아니면 보증금이 좀 높아. 그럼 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거는. 라고 하면 임차인들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도태되고 여기가 선택받게 되겠죠. 그러면 공실로 둘 수 없는 그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공실로 둘 수 없으니 선순위 채권을 해결한다든지 보증 금액을 낮춘다든지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도 조금 더 숙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정부에 건의 안 했나요? 수십 번 했죠.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주택을 보증을 뭐 일종의 의무화하는 건데 지금 그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왜냐 전액 보증과 뭐 한 푼도 보증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증 수수료를 낮추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쨌든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허그가 아니 사실은 우리 정부가 돈 걷어서 다 어디다 씁니까? 부동산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로 투입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세금 압류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허그에서 체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개인 보고 체크하라고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체크해요? 그렇죠. 그 알아보는 방법 자체도 어렵고